여러분, 시간을 믿으시나요? 여기 매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길을 걸으며 한 도시의 시간을 지배했던 한 남자가 있습니다. 18세기 프로이센의 외딴 항구 도시 퀘니스베르크. 사람들은 시계가 없어도 불편하지 않았죠. 오후 3시 30분 회색 코트를 입고 지팡이를 짚은 작은 노신사가 집을 나서면 상인들은 가게 문을 열고 주부들은 저녁 식사를 준비했죠.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칸트. 근대 철학의 물줄기를 완전히 바꿔버린 철학의 왕이라 불리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딱딱한 철학자의 모습 뒤에는 가난과 질병, 15년의 비정규직 생활, 그리고 사랑과 고독 사이에서 치열하게 싸웠던 인간 칸트의 숨겨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80년 동안 단 한 번도 고향을 떠나지 않고도 온 우주의 비밀을 파헤쳤던 이 작은 거인의 일생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자, 이제 1724년의 추운 겨울로 여행을 떠나볼까요? 1724년 4월 20일 퀘니스베르크의 한 허름한 집. 공기 중에는 늘 지독한 가죽 냄새와 기름때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말 안장과 고삐를 만드는 마구장이 요한 게오르크 칸트의 집이었죠. 9자녀 중 넷째로 태어난 임마누엘은 태어날 때부터 유난히 작고 볼품없었습니다. 부모는 아이가 하루를 넘기지 못할까봐 겁이 났습니다. 가슴뼈는 안쪽으로 굽어 있었고 어깨는 비대칭이었죠. 하지만 그들의 신앙은 단단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의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것은 이 약한 아이가 신의 가호 아래 살아남기를 바라는 절박한 기도였습니다. 칸트의 아버지는 가난했지만 고결한 성품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늘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임마누엘, 남에게 빚을 지지 마라. 정직하게 흘린 땀만이 내 것이란다. 부유함은 사라지지만 정직함은 영원에 남는단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 안나 레기나. 그녀는 칸트의 영혼에 가장 큰 불꽃을 지핀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린 칸트의 손을 잡고 숲으로 산책을 가길 좋아했습니다. 어느 맑은 밤, 어머니는 밤하늘의 은하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별들을 보렴. 저 거대한 우주에는 질서가 있단다. 그리고 내 마음속을 보렴. 거기에도 저 별들만큼이나 찬란한 양심의 법이 있단다. 훗날 칸트가 남긴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문장 중 하나인 머리 위에 별이 빛나는 하늘과 내 마음속의 도덕 법칙은 바로 이 가난한 산책길에서 잉태되었습니다. 8살이 된 칸트는 부모님의 정성 어린 교육 덕분에 명문 기숙학교인 콜레기움 프리데리치아눔에 입학합니다. 하지만 어린 소년에게 그곳은 학교라기보다 감옥에 가까웠습니다. 당시 그곳은 경건주의 신앙이 지배하던 곳이었습니다. 새벽부터 기상에 찬송가를 부르고 하루에도 몇 번씩 죄를 고백하고 끊임없는 암기와 훈육이 이어졌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금지되었고 오직 복종만이 미덕이었죠. 훗날 칸트는 이 시절을 회상하며 그 공포스러운 분위기는 내 평생의 기억에 어두운 그림자를 남겼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이 답답한 교실에서 칸트를 살린 건 라틴어였습니다. 그는 고대 로마 작가들의 문장을 읽으며 머릿속으로 자유로운 세상을 꿈꿨습니다. 인간의 존엄성, 이성, 그리고 운명에 대한 고전의 문구들은 소년의 좁은 가슴 속에 거대한 세계를 지어주었습니다. 16살, 칸트는 드디어 퀘니스베르크 대학에 입학합니다. 숨 막히던 기숙학교를 벗어나 만난 대학은 그에게 신세계였습니다. 여기서 그는 인생의 스승 마르틴 크누첸 교수를 만납니다. 크누첸 교수는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제자 칸트에게 뉴턴의 물리학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수학으로 행성의 움직임을 계산할 수 있다니 칸트는 전율했습니다. 신학의 안개 속에 갇혀있던 우주가 인간, 이성의 빛 아래 선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행복은 길지 않았습니다. 22살이 되던 해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고 남겨진 건 핏더미와 어린 여동생들이었습니다. 학자의 꿈을 꾸던 청년 칸트는 눈물을 머금고 짐을 싸야 했습니다. 대학 졸업장도 따지 못한 채 그는 생계를 위해 퀘니스베르크를 떠나 낯선 시골 마을의 가정교사로 들어갑니다. 칸트의 인생에서
이 9년은 가장 고통스러우면서도 가장 중요한 숙성기였습니다. 그는 여러 귀족과 부유한 가정을 떠돌며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말이 좋아, 교사지, 사실상 집안의 심부름꾼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어떤 집에서는 하인들과 함께 식사해야 했고, 어떤 집에서는 주인집 아들의 철없는 장난을 다 받아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칸트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밤마다 낡은 촛불 아래서 홀로 공부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그는 사교의 기술을 배웁니다. 가난한 집 아들로 태어난 그가 귀족들의 세련된 대화법, 식사, 예절, 사람의 마음을 얻는 유머를 익히게 된 것이죠. 특히 어느 백작 가문에서 보낸 시간 동안 그는 투박한 시골 청년에서 세련된 신사로 거듭납니다. 이때의 경험은 나중에 칸트가 퀘니스베르크의 인기 스타가 되는 밑거름이 됩니다. 또한 그는 이 외로운 시간 동안 태양계의 형성에 관한 독창적인 이론을 구상합니다. 훗날 현대 천문학의 기초가 되는 성운설의 아이디어가 바로 이 가난한 가정교사의 머릿속에서 탄생한 것입니다. 31살의 나이에 칸트는 다시 대학으로 돌아옵니다. 그동안 모은 돈으로 드디어 학위를 따고 시간 강사 자격을 얻습니다. 하지만 이 직함은 빚 좋은 개살구였습니다. 대학에서 월급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강의를 듣는 학생들이 내는 수강료가 수입의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학생이 없으면 굶어야 하는 절박한 상황. 칸트는 살기 위해 엄청난 양의 강의를 소화합니다. 논리학, 형이상학, 수학, 물리학은 물론이고 심지어 지도 제작법과 성곽 쌓는 법까지 강의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칸트의 강의가 입소문을 타기 시작한 것입니다. 칸트 교수의 강의는 마치 연극 같아 학생들은 열광했습니다. 그는 딱딱한 교과서를 읽는 대신 최신 뉴스, 여행기, 유머러스한 비유를 섞어 철학을 설명했습니다. 강의실은 늘 만석이었고 수강료가 든 주머니는 조금씩 묵직해졌습니다. 이 시절의 칸트는 퀘니스베르크의 꽃미남 스타였습니다. 그는 항상 가장 유행하는 옷을 입었고 은색 장식이 달린 검을 차고 다녔습니다. 오후에는 카페에서 내기 당구를 치거나 카드놀이를 즐겼고 저녁에는 귀족들의 파티에 초대받아 화려한 입담을 과시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우아한 박사님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겉모습 뒤에는 여전히 불안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정교수 자리는 좀처럼 나지 않았고 다른 대학에서 온 제안들은 고향을 사랑하는 그에게는 맞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려 15년을 이 불안한 프리랜서 상태로 버텼습니다. 46살. 드디어 칸트에게 꿈에 그리던 소식이 찾아옵니다. 퀘니스베르크 대학의 논리학 및 형이상학 정교수 임명. 이제 그는 배고픈 걱정 없이 학문에만 매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수가 된 직후 칸트는 갑자기 모든 사교 활동을 중단합니다. 그 화려했던 인기남이 은둔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바로 영국의 철학자 데이비드 휴메의 책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휴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인간이 믿는 원인과 결과는 그저 습관일 뿐이다.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알 수 없다. 이 말은 칸트의 세계관을 뿌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칸트는 고백했습니다. 휴이 나를 독단의 잠에서 깨웠다. 그때부터 10년 동안 칸트는 단 한 권의 책도 내지 않고 침묵에 들어갑니다. 사람들은 그가 학문적으로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서재에서는 인류 사상 가장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안경이 세상을 만드는 것이 아닐까? 이 혁명적인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 그는 10년을 바친 것입니다. 그리고 1781년 드디어 철학의 성경이라 불리는 순수 이성 비판이 출간됩니다. 처음엔 너무 어려워 아무도 읽지 않았지만 곧 전 유럽은 칸트라는 이름 아래 무릎을 꿇게 됩니다. 책이 성공하고 명성이 높아질수록 칸트의 몸은 더욱 약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빈약한 체력을 극복하고 남은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 극단적인 루틴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시계 같은 칸트의 탄생입니다. 그의 하루를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오전 4시 55분. 하인 람페가 칸트의 침실로 들어옵니다. 칸트는 일찍 일어나는 것을 아주 힘들어했지만 람페에게 엄명을 내렸습니다.
내가 아무리 더 자겠다고 애원해도 절대로 용납하지 말고 나를 깨워라. 람페는 40년 동안 단 하루의 예외도 없이 주인을 깨웠습니다. 오전 5시. 일어나서 연한 차를 마시고 파이프 담배를 딱 한 대 피웁니다. 그리고 곧바로 서재에 앉아 2시간 동안 강의 준비를 합니다. 오전 7시. 대학으로 가서 강의를 합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 다시 서재로 돌아와 글을 씁니다. 이때 실천 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 같은 명저들이 탄생했습니다. 오후 1시. 칸트가 가장 기다리던 점심시간입니다. 칸트는 아침과 저녁을 먹지 않고 오직 이 점심 한 끼만 제대로 먹었습니다. 그는 혼자 밥 먹는 것을 끔찍이 싫어했습니다. 늘 친구나 제자들을 초대해 3명에서 9명 사이의 인원으로 식탁을 채웠습니다. 대화의 주제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철학 이야기는 절대 금지, 날씨, 정치, 요리, 해외 소식 등 가벼운 주제로 즐겁게 대화하며 식사하는 것이 그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오후 3시 30분. 그 유명한 산책 시간입니다. 그는 회색 코트를 걸치고 지팡이를 짚은 채 일정한 보폭으로 똑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너무나 정확해서 마을 사람들은 그를 보고 시계를 맞췄고 그가 걷는 길은 철학자의 길이라 불렸습니다. 이 산책을 걸은 날은 딱 2번뿐이었다고 하죠. 하나는 루소의 에밀을 읽다가 너무 몰입해서 시간을 놓쳤을 때, 또 하나는 프랑스 혁명이라는 경천동지할 소식을 신문에서 기다리느라 늦었을 때였습니다. 노년의 칸트에게 시련이 찾아옵니다. 자유로운 사상을 지지했던 프리드리 대왕이 죽고 보수적인 프리드리 비렐름 2세가 즉위한 것입니다. 왕은 칸트의 종교 비판이 담긴 글들을 검열하며 경고를 보냈습니다. 앞으로 종교에 대해 함부로 쓰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국왕의 분노를 사게 될 것이다. 70살의 노학자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진리를 외치다 감옥에 갈 것인가, 아니면 침묵할 것인가? 칸트는 왕에게 정중한 답장을 보냅니다. 국왕 폐하의 충성스러운 백성으로서 앞으로 종교에 관한 강의와 저술을 하지 않겠습니다. 후배 학자들은 실망했습니다. 비겁하게 굴복했다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하지만 칸트는 영리했습니다. 그는 왕에게 약속하면서 국왕 폐하의 충성스러운 백성으로서라는 전제를 달았습니다. 즉, 그 왕이 죽으면 약속도 끝난다는 뜻이었죠. 실제로 왕이 죽자마자 칸트는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그는 비겁했던 것이 아니라 더 큰 진리를 전하기 위해 잠시 우회로를 택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메모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가 확신하는 모든 것을 말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은 반드시 내가 확신하는 것이어야 한다. 80살에 가까워지자 칸트의 강철 같던 이성에도 안개가 끼기 시작합니다. 오늘날의 알츠하이머와 비슷한 증상이었죠. 기억이 조각나고 방금 한 말도 잊어버렸습니다. 식사했는지도 잊었고 평생 함께한 하인 람페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무너져가는 정신 속에서도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에 대한 예의였습니다. 임종을 얼마 앞둔 어느 날 주치의가 왕진을 왔습니다. 칸트는 이미 혼자서 설 수도 없는 상태였지만 의사가 방에 들어오자 부들부들 떨리는 몸으로 억지로 일어나려 했습니다. 곁에 있던 사람이 만류하자 칸트는 겨우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아직 앉지도 않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먼저 누워 있겠소. 의사가 서둘러 의자에 앉아 그제야 칸트도 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나에게서 인간다움에 대한 감각은 아직 떠나지 않았소. 죽음의 문턱 앞에서도 그는 자신이 평생 가르쳤던 인간의 존엄성을 온몸으로 실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804년 2월 12일 오전 11시 퀘니스베르크의 하늘은 맑았지만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가장 아끼던 제자가 와인과 설탕을 섞은 물을 조금 떠서 스승의 입술에 적셔 주었습니다. 칸트는 그것을 맛있게 마신 뒤 아주 편안하고 고요한 표정으로 인생의 마지막 문장을 남겼습니다. As is good.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좋다. 그의 삶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병약한 몸, 지독한 가난,
늦은 성공, 그리고 평생을 따라다닌 고독. 하지만 그는 자신의 삶을 좋다고 긍정하며 떠났습니다. 그의 장례식 날, 퀘니스베르크의 모든 종이 울렸습니다. 수만 명의 시민이 거리로 나와 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장례 행렬은 끝이 보이지 않았죠. 가죽 장인의 아들이 전 유럽을 뒤흔든 사상가가 되어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가 잠든 대성당 벽에는 그가 남긴 가장 위대한 고백이 새겨져 있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내 마음을 새로운 경탄과 경외심으로 채우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내 머리 위에 별이 빛나는 하늘이고 다른 하나는 내 마음속의 도덕 법칙이다. 여러분, 오늘 칸트의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그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비록 몸은 작고 초라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우주만큼 거대한 이성과 양심이 있다고 말이죠. 삶이 당신을 속이고 가난이 당신을 옥죄어도 스스로 생각하는 법을 멈추지 않는다면 당신은 이미 당신만의 우주의 주인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창문을 열고 밤하늘의 별을 한번 바라보세요. 그리고 당신의 마음속을 들여다보세요. 칸트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임마누엘 칸트의 긴 여행기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